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의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슬퍼해야 할까요? 아니면 유산을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의 주인공, 태민 씨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서울의 작은 회사에서 일하며 월급 300만 원으로 빠듯하게 살아가죠. 그에게는 형 하나, 누나 하나가 있었습니다. 형 재혁 씨는 사업가였고 누나 은지 씨는 의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가족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삶은 2023년 11월 15일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태민 씨는 어머니의 방에서 우연히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발견이 어떻게 형제들을 원수로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태민 씨의 어머니 김선희 씨는 68세였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죠. 아버지는 10년 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그 후 어머니는 혼자 3남매를 키워냈습니다. 태민 씨의 기억 속 어머니는 항상 웃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힘들 때도 본인이 아플 때도 언제나 괜찮다고 하셨죠. 2023년 가을 어머니는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췌장암 사기. 의사는 6개월에서 길어야 1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형제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첫째 재혁 씨는 즉시 서울의 유명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연 매출 50억을 올리는 사업가였기에 비용은 자신이 모두 댈 테니 최고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은지 씨는 냉정했습니다. 의사인 그녀는 췌장암 사기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빠에게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어머니의 고통만 늘릴 뿐이니 차라리 편안하게 보내드리자고 말했습니다. 막내 태민 씨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쓰지 말라고 본인은 충분히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고향인 전라남도 광양의 작은 집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형제들은 교대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부터 조짐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재혁 씨가 어머니께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누구 이름으로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냐고 하셨죠. 재혁 씨는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미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냐고 했지만 은지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는 돈밖에 모르냐고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시려는데 무슨 유산 타령이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재혁 씨는 오히려 동생이 모르는 소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유산 때문에 형제들이 갈라서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봤는데 미리 정리하는 게 더 낫다고 말이죠.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3시 47분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미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왜 어머니는 미안하다고 하셨을까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많은 조문객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선한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남매들 사이의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재혁 씨는 장례 비용을 혼자 다 냈습니다. 2천만 원이 들었죠. 괜찮다고 자신이 형이니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형제들은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은지 씨가 이 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재혁 씨는 당연히 팔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광양까지 내려와서 관리할 수도 없다는 이유였죠. 태민 씨가 조심스럽게 어머니 유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재혁 씨는 무슨 중요한 게 있냐며 옷이랑 사진 몇 장 빼고 다 버리자고 했습니다. 태민 씨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버린다고요? 태민 씨는 혼자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옷장, 서랍, 화장대,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 이불 더미 아래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작은 금고. 무게는 꽤 무거웠습니다. 태민 씨는 금고를 들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금고에는 4자리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태민 씨는 몇 가지를 시도해봤습니다. 어머니 생일도 실패. 아버지 생일도 실패. 부모님 결혼 기념일도 실패.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의 생일. 0824.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와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여러 장. 태민 씨는 천천히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소유주 김선희. 현재 시세 약 18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소유주 김선희. 현재 시세 약 12억. 부산 해운대구 상가 건물. 소유주 김선희. 현재 시세 약 8억. 여러 은행의 정기예금 통장 사본. 총액 약 15억 원. 주식계좌. 평가액 약 7억 원. 합계 약 60억 원. 태민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돈이 있었다니. 어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외출할 때도 버스를 타셨고 옷은 시장에서 사셨습니다. 태민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왜 이렇게 사셨을까요? 이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서. 그는 서류를 더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흰 봉투에 태민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태민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어머니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어머니는 태민에게 미안한 게 많다고 하셨습니다. 금고 안의 재산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 모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했고 운이 좋게도 많이 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형제들에게 이 얘기를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형과 누나가 어떻게 변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용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재산을 세 남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싶었지만 형과 누나의 변화가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걸 태민에게 맡긴다고. 태민은 어머니가 믿는 유일한 자식이라고. 형과 누나에게도 나눠주되 태민이 판단해서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라고. 어머니는 태민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우리 막내. 편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태민 씨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런 짐을 자신에게 지웠을까요? 태민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형과 누나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숨겨야 할까요? 어머니의 편지는 명확했습니다. 태민에게 모든 결정권을 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공평하게 나누면 됩니다. 3등분하면 되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태민 씨는 형과 누나를 떠올렸습니다. 형 재혁 씨는 이미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누나 은지 씨도 의사로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민 씨 자신은 월급 300만 원, 전세 보증금도 빠듯하게 대출받은 상황. 결혼은 꿈도 못 꿉니다. 어머니는 그걸 아셨던 걸까요? 태민 씨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형과 누나에게 말해야 한다고. 숨길 수 없다고. 태민 씨는 형과 누나를 불렀습니다. 얘기 좀 할 게 있다고 했죠.
재혁 씨는 바쁘다며 짜증을 냈지만 태민은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발견한 게 있다고 말입니다. 세 남매는 광양의 어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태민 씨는 금고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남기신 거라고 했습니다. 형과 누나는 서류를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침묵. 30초간의 긴 침묵. 그리고 재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0억이라고. 어머니가 60억이 있었냐고. 은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류를 반복해서 읽을 뿐. 재혁 씨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태민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 태민은 일주일 전에 발견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재혁 씨는 그럼 왜 이제야 말하냐고, 일주일이나 왜 혼자 숨기고 있었냐고 따졌습니다. 태민이 자신도 당황해서 그랬다고 하자 재혁 씨는 60억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태민은 그게 아니라고 했지만 재혁 씨는 이미 어머니에게서 금고 비밀번호를 들었던 거 아니냐고 몰아붙였습니다. 태민은 자신도 우연히 찾은 거라고 항변했지만 재혁 씨는 비밀번호가 태민의 생일인데 그게 우연이냐고 반박했습니다. 태민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지 씨가 끼어들며 오빠 보고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얘기하자고요. 하지만 재혁 씨는 동생에게 태민이가 우리를 속이려고 했다는 걸 모르냐고 소리쳤습니다. 태민은 자신은 안 그랬다고 외쳤습니다. 재혁 씨가 증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태민 씨는 고민하다가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편지라고 했습니다. 형과 누나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다시 침묵.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침묵이었습니다. 재혁 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어머니는 태민이가 제일 믿음직스러웠나 보다고. 형과 누나는 믿을 수 없으니까 말이죠. 태민이 그게 아니라고 하자 재혁 씨는 편지에 다 나와 있지 않냐고 했습니다. 형과 누나가 어떻게 변할지 알고 있다고 적혀 있지 않냐고 말입니다. 은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심정도 이해는 된다고. 은지 씨는 오빠가 장례식 때도 돈 계산하고 있었다고 유산 얘기하면서 어머니를 화나게 한 것도 오빠라고 말했습니다. 재혁 씨는 그건 현실적인 얘기였다고 자신에게 2천만 원 받아먹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반박했습니다. 은지 씨는 오빠가 자기 돈 자랑하고 싶어서 낸 거 아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남매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민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하자고, 싸우지 말고 공평하게 나누면 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재혁 씨가 비웃었습니다. 공평하게라니 뭐가 공평한 건데 3등분이냐고 물었습니다. 태민은 당연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재혁 씨는 당연하긴 뭐가 당연하냐고 자신이 어머니 병원비를 얼마나 댔는데 3등분이냐고 따졌습니다. 태민이 그건 자식으로서 당연한 거라고 하자 재혁 씨는 당연하긴 뭐가 당연하냐고 너는 한 푼이라도 냈냐고 되물었습니다. 태민 씨는 움찔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태민 씨는 돈이 없어서 어머니 병원비를 내지 못했습니다. 재혁 씨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장례 비용 2천만 원은 누가 냈냐고, 자신이지 않냐고, 그럼 거기서 빼야 한다고, 최소한 5천만 원은 자신이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은지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 그럼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재혁 씨는 은지가 뭘 했냐고 반문했습니다. 은지 씨는 자신은 어머니를 2개월 동안 매일 출퇴근하면서 간병했다고 병원 휴직까지 내면서 돌봤다고 항변했습니다. 재혁 씨는 그게 돈이 얼마냐고 간병비로 치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형제들은 숫자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혁 씨의 계산. 병원비 약 3천만 원, 장례비 2천만 원, 어머니 생활비 지원 10년간 월 100만 원, 합계 1억 2천만 원. 총 1억 7천만 원. 그러니까 자신이 1억 7천을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은지 씨의 계산. 간병 2개월을 24시간 간병비로 환산하면
약 1,000만 원, 병원 통원 운전 50회 곱하기 10만 원으로 500만 원. 합계 약 1,500만 원. 그럼 자신도 1,500을 더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태민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신은 한 게 없었으니까요. 재혁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태민은 얼마 받는 거냐고. 60억에서 1억 7천과 1,500을 빼고 나머지를 3등분 하자고 했습니다. 태민 씨가 소리쳤습니다. 잠깐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럼 형은 21억 받고 누나는 20억 받고 자신은 18억 받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재혁 씨는 문제이냐고 되물었습니다. 태민은 당연히 문제라고 어머니가 원하신 게 이게 아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재혁 씨는 편지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 게 뭔데 태민한테 다 주는 거냐고. 편지에 이 모든 걸 내게 맡긴다고 했지 않냐고. 그럼 태민이 맘대로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법대로 하자고 법정 상속 비율로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은지 씨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법정 상속이면 자녀 3명이 균등하게 나눠 가지는 거니까 1인당 20억씩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재혁 씨가 좋다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세금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상속세 말입니다. 60억이면 상속세율이 얼마나 될까요? 은지 씨가 검색했습니다. 50억 초과면 최고세율 50%라고 했습니다. 상속세만 약 25억. 세 남매는 또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받는 건 35억이라는 건가요? 1인당 11억 정도. 재혁 씨가 되물었습니다. 60억이 11억으로 준다고요? 재혁 씨는 그냥 신고 안 하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은지 씨는 그건 탈세라고 했습니다. 재혁 씨는 안다고. 근데 국세청이 어떻게 아냐고. 어머니 명의로 된 건데 말이죠. 은지 씨는 부동산은 이전 등기해야 하니까 들통난다고 했습니다. 재혁 씨는 그럼 현금이랑 주식만 나눠가지고 부동산은 나중에 팔아서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은지 씨는 그러다 걸리면 가산세에 형사처벌까지 받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재혁 씨는 25억을 세금으로 내냐고 미쳤냐고 소리쳤습니다. 형제들은 또 싸웠습니다. 탈세를 할 것인가, 정직하게 신고할 것인가. 돈 앞에서 사람은 변합니다. 2주 후 남매들은 각자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족이 이제 법정에서 만나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재혁 씨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머니를 위해 가장 많은 금전적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는 증빙 자료가 있으며 특별기여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지 씨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업까지 위태롭게 하며 어머니를 간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또한 특별기여분에 해당한다고 말입니다. 태민 씨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혁 씨가 냈다는 병원비 3천만 원. 하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으로 대부분 처리되었고 재혁 씨가 낸 돈은 약 500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과장이었습니다. 은지 씨가 2개월 간병했다는 것도 정확히는 주말만이었습니다. 평일에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했는데 그 비용은 어머니 본인의 연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한 사람은 태민 씨였습니다. 퇴근 후 매일 전화, 주말마다 어머니 댁 방문, 어머니의 말벗이 되어준 것.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지만 어머니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태민 씨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것입니다. 태민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형제들과 싸우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형과 누나는 이미 변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태민에게 어머니 유산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편지도 조작한 거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비밀번호가 태민의 생일인 게 우연일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재혁 씨는 태민을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일주일간 숨긴 거는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라고 말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친구였던 박 여사님. 박 여사님은 어머니와 50년을 함께한 절친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태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신에게 부탁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태민 씨는 박 여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박 여사님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박 여사님에게 맡긴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자식들이 유산 때문에 싸운다면 이 편지를 태민에게 전해달라고. 태민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태민아,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웠구나. 하지만 엄마는 알고 있었다. 형과 누나가 변할 거라는 걸. 엄마가 이 돈을 모은 건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사업 빚이 있었다. 3억이 넘었다. 엄마는 그 빚을 혼자 갚았다. 10년이 걸렸다. 형과 누나는 그 사실을 모른다.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형은 대학 등록금이 필요했고 누나는 의대 학비가 필요했다. 엄마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다. 그렇게 빚을 갚고 자식들 학비를 대고 조금씩 돈을 모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보험금과 퇴직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했다. 운이 좋았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하지만 엄마는 이 돈을 쓸 수 없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변할까봐 무서웠다. 형은 사업이 잘 되자 교만해졌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다. 누나는 의사가 되자 냉정해졌다. 감정보다 계산이 앞섰다. 하지만 너 태민이는 변하지 않았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너는 엄마에게 따뜻했다. 그래서 엄마는 너를 믿는다. 태민아, 이 돈을 형과 누나에게 나눠줘라. 하지만 조건이 있다. 형과 누나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라. 만약 그들이 끝까지 돈만 밝힌다면 너 혼자 다 가져라. 엄마는 가족이 돈 때문에 갈라서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돈 때문에 이미 변한 사람들을 엄마는 용서할 수 없다. 판단은 내가 해라. 엄마는 너를 믿는다. 사랑한다, 우리 막내. 편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태민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 여사님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정말 힘들게 사셨다고. 자식들한테 고생하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항상 웃으면서 살았다고. 태민 씨는 결심했습니다. 형과 누나에게 이 편지를 보여줘야겠다고. 태민 씨는 다시 남매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엔 박 여사님도 함께였습니다. 재혁 씨와 은지 씨는 박 여사님을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부탁하신 게 있다고. 그리고 어머니의 두 번째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재혁 씨와 은지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의 빚 3억. 어머니의 고생 10년. 낮에는 식당, 밤에는 청소.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재혁 씨는 자신의 대학 등록금을 어머니가 돈이 많아서 쉽게 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지 씨도 의대 학비를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부모가 자식 학비 대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돈은 어머니의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밤 11시에 일이 끝나면 새벽 2시까지 청소 일을 하셨다. 잠은 3시간도 못 주무셨다. 그렇게 10년을 사셨다. 너희들이 학교 다닐 때 말이다. 너희는 엄마가 이 정도로 고생하시는 줄은 몰랐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여사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너희가 변할까봐 무서워하셨다.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셨다. 그래서 태민에게 맡긴 거다. 태민이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어머니가 원하신 자식들이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태민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욕심이 많았다고. 돈에 눈이 멀었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신 줄 몰랐다고.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은지 씨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자신도 미안하다고. 너무 계산적이었다고. 가족보다 돈을 먼저 생각했다고. 잘못했다고. 태민 씨는 형과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습니다. 후회와 반성이 보였습니다. 태민 씨가 말했습니다. 형, 누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어머니가 원하신 대로 공평하게 나눠요. 재혁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태민아. 넌 더 받아야 한다. 엄마는 널 제일 믿었고 넌 엄마를 제일 많이 위로해드렸다. 은지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돈으로 계산했지만 넌 마음으로 헌신했어. 하지만 태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셋이 똑같이 나눠요. 그게 어머니가 진짜 원하신 거예요. 그로부터 6개월 후 형제들은 변호사를 모두 해임했습니다. 법정 싸움은 없었습니다. 대신 셋이 함께 앉아서 유산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상속세를 계산했습니다. 60억의 상속세는 약 25억, 남은 35억을 3등분하면 1인당 약 11억 6천만 원. 하지만 재혁 씨가 제안했습니다. 태민이는 15억을 받고 형과 누나는 각각 10억씩 받자고. 태민이가 어머니를 가장 많이 위로해드렸으니 당연한 거라고. 은지 씨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태민 씨는 거절했습니다. 똑같이 나누자고. 그게 진짜 공평한 거라고. 결국 세 남매는 각각 11억 6천만 원씩 받았습니다. 재혁 씨는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잃을 뻔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은지 씨는 병원 일을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3일만 일하고 나머지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어머니가 평생 남을 도우며 사신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태민 씨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사셨던 광양의 집을 수리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합니다. 이름은 선희의 집, 어머니를 기리는 집입니다. 세 남매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광양에 모입니다. 어머니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습니다. 돈이 그들을 갈라놓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유산은 축복일 수도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민 씨네 가족은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형제가 원수가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가족의 사랑, 신뢰,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진짜 유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 김선희 씨는 60억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 그것이 어머니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태민 씨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형과 누나에게 모든 걸 공개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머니 말씀대로 혼자 가지셨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재혁 씨나 은지 씨였다면 반성할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유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썰어 채널에서는 이렇게 현실에서 일어난 통쾌한 이야기, 때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